미군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주한미군 재배치와 철수 논의는 물론 핵무장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미군들은 트럼프의 주한미군 관련 정책을 비난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트럼프의 계속되는 다른 나라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협상 전략에 진절머리가 난 시민들은 한국에 가혹하게 했다가는 우리는 영영 한국 땅을 못 밟게 될 거라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과연 미국이 한국에 살려달라고 SOS를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미군 상병인 마이클입니다. 한국 경기도의 미군 기지에서 근무한 지 6개월이 되었어요. 솔직히 이곳 생활은 반복되는 훈련과 단조로운 식사로 지루할 때가 많았습니다. 매일 같은 메뉴, 같은 맛에 식상해질 무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료 마이크가 기지 바로 밖 작은 한식당을 추천했어요. 이 동네에 맛있는 한식당이 있다는데 같이 가볼까?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맛을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알 수 없는 향신료와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낯설지만 묘하게 친근한 이 냄새에 식욕이 솟구쳤죠. 식당 내부는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벽에는 한국 전통 의상과 무술복으로 보이는 것들이 걸려 있었어요. 주방에서 중년 여성이 나와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은 연희 씨였어요. 연희 씨는 서툰 영어로 메뉴를 설명했죠. 저희는 추천 메뉴를 부탁드렸어요. 처음 오셨으니 김밥 어떠세요? 한국의 영혼이 담긴 음식입니다. 잠시 후 연희 씨는 예쁘게 썰린 둥근 롤을 접시에 담아 가져왔어요. 색색의 재료가 얇은 김에 쌓여 있는 모습이 마치 작은 예술품 같았습니다. 김밥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입안에서 폭발하는 다양한 맛과 식감에 놀랐습니다. 밥의 부드러움, 단무지의 상큼함, 계란의 고소함, 그리고 김의 바다 향기가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단순해 보이는 이 음식에 이렇게 다양한 맛이 숨어 있다니 정말 신기했죠.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연희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죠? 김밥은 한국인들의 소울푸드예요. 호기심이 생겨 물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만들 수 있을까요? 연희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물론이죠. 원하시면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김밥 만들기 워크숍은 어떨까요? 저와 동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현지 음식을 직접 배우는 기회라니 놓칠 수 없었죠. 모두 흔쾌히 동의했어요.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연희 씨는 기쁜 듯 손뼉을 쳤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 토요일에 시작해 볼까요? 재료는 제가 준비할게요. 식당을 나오면서 가슴이 설렜어요. 단조로운 기지 생활 속에서 이런 새로운 경험은 분명 활력소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김밥의 맛은 여전히 입안에 남아 있었고 토요일이 무척 기다려졌어요. 기지로 돌아가는 길에 제임스가 물었죠. 너 표정이 왜 그래? 엄청 신난 것 같은데.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생각에 설레는 거야. 항상 똑같은 일상이었잖아. 이제 좀 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 사실 김밥 하나에 이렇게 들뜰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첫 발걸음이었죠. 그리고 연희 씨의 따스한 환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정의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김밥 만들기를 배우는 날이니까요. 솔직히 요리라고는 라면과 계란 프라이가 전부인 저에게 김밥 만들기는 도전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설렘이,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감이 교차했죠.
연희 씨의 식당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마이크, 제임스, 켈리까지 모두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주방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는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셨죠. 어서 오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요. 주방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하얀 쌀밥, 노란 계란말이, 빨간 당근, 초록 시금치, 갈색 고기, 노란 단무지, 그리고 검은 김까지. 마치 팔레트 위의 물감처럼 형형색색의 재료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연희 씨는 먼저 김 위에 밥을 얇게 펴는 방법부터 보여주셨어요. 밥은 골고루 하지만 너무 두껍지 않게 펴야 해요. 이게 김밥의 기본이죠. 연희 씨의 동작을 따라 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밥이 손에 달라붙고 김은 자꾸 찢어졌어요. 한숨이 나왔죠. 아,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연희 씨는 빙그레 웃으며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천천히 이렇게 해보세요. 연희 씨의 손길을 따라 다시 시도했어요. 두 번째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는 김 위에 밥을 비교적 균일하게 펴는데 성공했죠. 작은 성취감이 가슴을 채웠어요. 다음은 재료를 올리는 차례였습니다. 연희 씨는 각 재료를 일렬로 놓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재료는 중앙에 일자로 놓되 너무 많이 넣으면 말기 어려워요. 저희는 각자의 김밥에 재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켈리는 당근을 많이 넣었고 마이크는 고기를, 제임스는 계란을 좋아했어요. 저는 모든 재료를 골고루 넣으려 했죠. 각자의 취향이 김밥에 반영되는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재료를 다 올린 후 드디어 김밥을 말아볼 차례였어요. 연희 씨가 시범을 보이자 그 동작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도했을 때는 전혀 달랐어요. 재료들이 삐져나오고 김이 찢어지고 모양이 울퉁불퉁했죠. 아이고,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제임스가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다섯 번째 김밥은 놀랍게도 연희 씨의 것과 거의 비슷한 모양이 되었어요. 우와, 드디어 성공인 것 같아요. 기쁨에 차서 외쳤습니다. 연희 씨는 박수를 치며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금방 배우다니 놀랍네요. 완성된 김밥을 썰어 함께 시식했습니다. 물론 연희 씨의 김밥보다는 맛이 떨어졌지만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척 뿌듯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연희 씨는 저희를 식당 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태권도 도복과 색색의 한복이 걸려 있었어요. 이건 태권도 도복이에요. 한국의 전통 무술이죠. 그리고 이건 한복, 우리의 전통 의상이고요. 태권도 도복을 바라보며 호기심이 생겼어요. 태권도라. 배워볼 수 있을까요? 연희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제 남동생이 태권도 사범이에요. 원하시면 수업을 마련할 수 있어요. 모두가 동의했고 다음 주부터 태권도 수업도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제 저희는 김밥과 태권도 두 가지 한국 문화를 배우게 된 겁니다. 태권도 첫 수업날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연희 씨의 남동생인 민호 씨가 사범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엄격해 보이는 표정을 지니고 있었죠. 도장에 들어서자 저희를 날카롭게 훑어보더니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태권도의 기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정신 수양의 길이기도 해요. 민호 씨의 말에 저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막상 기본 동작을 배우기 시작하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본 서기부터 인사하는 법까지 이 모든 것이 생소했기 때문이죠. 차렷 경례. 민호 씨의 구령에 맞춰 인사를 하려 했지만 제임스는 몸의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어요. 저희 모두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는 미간을 찌푸렸죠. 태권도는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웃음은 잠시 접어두세요. 그 말에 입술을 꾹 깨물고 진지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서로의 어색한 동작을 볼 때마다 또다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특히 기본 발차기를 배울 때는 더했죠. 발을 허공에 차올리는 동작이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앞차기는 이렇게 합니다. 무릎을 들어올리고 발을 쭉 뻗는 거예요. 민호 씨의 시범은 물 흐르듯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따라하자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마이크는 발이 너무 높이 올라가 넘어질 뻔했고 켈리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발을 차버렸죠. 우리의 어설픈 모습에 웃음이 터졌고 민호 씨도 결국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태권도는 인내와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반드시 나아질 거예요. 민호 씨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더욱 집중했어요. 기본 서기부터 차렷 자세, 경례, 그리고 기본 발차기까지. 1시간이 지날 무렵에는 조금씩 동작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색했지만 첫 시작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민호 씨는 저희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태권도의 정신은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입니다. 이 5가지를 명심하세요. 그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어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철학을 배우는 기분이었죠. 기지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태권도 동작을 자꾸 떠올렸습니다. 식당에서, 샤워실에서,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본 서기와 발차기를 연습했어요.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죠. 마이크는 식당줄을 서면서 앞차기 자세를 잡았고 제임스는 휴식 시간에 몰래 인사 동작을 연습했습니다. 켈리는 아예 노트에 동작들을 그림으로 그려가며 외웠어요. 다음 수업날 저희는 민호 씨의 지도 아래 더 복잡한 동작들을 배웠습니다. 여전히 어설펐지만 첫날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어요. 민호 씨도 저희의 변화를 알아차렸는지 미소를 지었죠. 여러분, 연습한 티가 나네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태권도와 김밥 수업은 이제 저희의 일상이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은 김밥 만들기, 일요일은 태권도 수업으로 채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열정으로 바뀌었죠. 서툴던 솜씨도 점차 나아져 김밥은 더 단단하고 예쁘게 말리게 됐고 태권도 동작은 더 자연스럽고 힘있게 변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는 처음으로 정말 완벽한 김밥을 만들어냈어요. 둥글고 단단하게 말린 김밥을 썰어보니 단면이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다양한 색의 재료들이 균형 있게 자리 잡은 모습이 마치 작은 예술 작품 같았어요. 연희 씨, 이번엔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자랑스럽게 김밥을 보여드렸습니다. 연희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훌륭해요. 이제 한국 사람처럼 김밥을 만드는군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문화적 수용의 인정처럼 느껴졌어요. 한국 음식을 만들면서 저는 단지 요리법만 배운 것이 아니었죠. 한국 사람들의 정성과 섬세함, 음식을 통한 마음의 나눔을 배웠습니다. 태권도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이제는 기본 발차기뿐만 아니라 옆차기, 돌려차기, 뒤차기까지 할 수 있게 되었죠. 품새도 처음보다 훨씬 유연하고 힘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저희의 성장에 놀라워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 정도면 노란띠 심사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말에 저희 모두 신이 났습니다. 태권도 뛰는 단계를 의미하는데 처음 시작은 하얀 띠에서 점차 노란띠, 파란띠 등으로 올라가거든요. 노란띠 심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이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죠. 어느 날 제임스가 제안했어요. 우리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면 어떨까? 다음 달에 마을 축제가 있다던데 거기서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는 거지. 저희 모두 그 아이디어에 흥분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공개적으로 선보일 기회였죠.
민호 씨와 연희 씨도 그 제안에 기뻐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연희 씨가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특별 훈련 계획을 짜주셨어요. 축제까지 한 달 남았으니 집중적으로 연습해 봅시다. 간단한 품새와 격파를 선보이면 될 것 같아요. 축제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열심히 태권도 동작을 연습했고, 김밥 만들기도 더욱 열심히 배웠어요. 연희 씨는 축제 당일 김밥 나눔 행사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죠. 저희가 만든 김밥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음식은 마음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만든 김밥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연희 씨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음식을 통한 소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제 전날, 저는 팀장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제 복무 기간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 한 달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머리가 어지러웠죠.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들, 배운 것들, 그리고 아직 하고 싶은 것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담담히 대답했지만 속은 복잡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특별했습니다. 특히 연희 씨와 민호 씨를 통해 배운 한국 문화는 제 인생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죠. 이제 그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축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추억이니까요. 저녁에 동료들과 함께 태권도 시범과 김밥 부스 준비를 마무리했어요. 내일이 드디어 대망의 날이네. 긴장되지 않아? 마이크가 물었습니다. 조금. 아니, 사실 많이 긴장돼. 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 잘 될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켈리가 물었죠. 그런데 너 복무 만료로 곧 돌아간다면서? 진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한 달 후에. 생각보다 빨리 결정됐어. 아, 그래서 축제에 더 의미가 있겠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공연이 될 수도 있으니까. 모두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동안 함께한 시간들, 웃고 떠들며 배운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주둔지 생활을 넘어 진정한 문화 교류의 시간이었어요. 자, 그럼 더 멋진 공연을 보여주자고. 내일 모두의 기억에 남을 만한 시범을 보여주자. 저는 기운을 내며 말했습니다. 축제 당일 아침, 저희는 일찍 일어나 김밥 부스 준비를 시작했어요. 연희 씨가 준비해온 재료들로 수십 개의 김밥을 만들었죠. 처음에 서툴렀던 손놀림이 이제는 능숙해져 김밥을 말고 썰기까지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이제 한국 아줌마들만큼 김밥을 잘 만드네요. 연희 씨가 감탄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이해와 애정으로 김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김밥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 말았어요. 부스 준비가 끝나갈 무렵 민호 씨가 태권도 도복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시범을 위한 특별 도복입니다. 태극 마크가 있는 정식 도복이에요. 태극 마크가 새겨진 하얀 도복을 입으니 더욱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거울 앞에서 띠를 매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하자. 오후가 되자 기지 앞 광장에서 김밥 나눔 행사를 시작했어요. 저희가 직접 만든 김밥을 주민들에게 나눠드리며 축제를 홍보했죠.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주민들도 미군들이 직접 만든 김밥이라는 말에 호기심을 보이셨습니다. 미군이 만든 김밥이라고? 과연 어떤 맛일지. 첫 한 입을 하신 후 많은 분들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 정말 맛있네요. 한국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문화적 경계를 넘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축제의 밤이 찾아왔어요. 마을 광장은 형형색색의 등불과 천막으로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이 공기 중에 가득했죠. 저희의 김밥 부스는 광장 입구에 자리 잡았고 태권도 시범은 중앙 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준비 다 됐나요? 연희 씨가 물었어요. 네,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수백 개의 김밥이 예쁘게 접시에 담겨 있었고 태권도 도복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축제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김밥 부스도 금세 인기를 끌었어요. 미군들이 직접 만든 김밥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맛을 보기 위해 긴 줄이 생겼죠. 이걸 정말 미군들이 만든 거예요? 한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김밥을 건넸어요. 아이는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기쁘게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단순한 요리를 넘어 진정한 마음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김밥 부스가 성황을 이루는 동안 저는 태권도 시범을 위해 준비해야 했어요. 민호 씨의 도움을 받아 도복을 입고 띠를 메었죠.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세를 점검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긴장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의 태권도 시범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진행자의 소개와 함께 저희는 무대에 올랐어요. 관중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차렷 자세로 서니 모든 긴장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민호 씨의 구령에 맞춰 인사를 하고 준비 자세를 취했어요. 시작. 구령과 함께 저희는 준비해온 품새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지만 차츰 동작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발차기, 손동작, 몸의 회전이 물 흐르듯 이어졌죠. 몇 개월 동안 땀 흘려 연습한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품새가 끝나고 격파 시범으로 넘어갔어요. 나무판을 세팅하고 한 명씩 차례로 발차기로 격파했죠. 마지막으로 제가 나섰습니다. 깊게 호흡하고 태권도의 정신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힘차게 발을 날렸습니다. 나무판이 깔끔하게 두 동강 났어요.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시범이 끝나자 광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는 민호 씨와 함께 관중들에게 인사했어요. 그 순간 연희 씨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이 한복은 여러분에게 선물입니다. 우리 문화를 존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연희 씨의 도움을 받아 태권도 도복 위에 한복 저고리를 걸쳐 입었죠. 그리고 민호 씨의 지도 아래 전통적인 방식으로 관중들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떠나는 날이 다가왔어요. 기지에서의 짐을 정리하면서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희 씨의 식당에서 처음 맛본 김밥의 맛, 태권도 도장에서 흘린 땀, 축제날의 환호와 감동까지. 이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연희 씨의 식당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서자 연희 씨와 민호 씨가 특별한 식사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테이블 위에는 김밥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가득했죠. 마지막 식사니까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한국의 맛을 모두 담았답니다. 연희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정성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단순한 음식점 주인과 손님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작별 선물을 드렸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특별한 차 세트와 사진 앨범이었죠. 이건 작은 선물이지만 저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연희 씨와 민호 씨는 선물을 받고 감동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진 앨범을 넘기며 그동안의 추억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김밥 만들기를 배우던 날, 첫 태권도 수업, 축제 날의 모습까지. 모든 사진 속에는 웃음과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연희 씨는 특별히 준비한 김밥을 내놓으셨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길에 드세요. 한국의 맛을 잊지 않도록요. 알록달록한 재료들이 가득 들어간 특별한 김밥이었어요. 연희 씨의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김밥을 받아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연희 씨, 민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배운 것들은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김밥의 맛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마음까지도요. 목이 메어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근무가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 그리고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배웠죠. 연희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제든 돌아오면 또 김밥 해줄게요. 이곳은 항상 당신의 두 번째 집이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타국에서 이렇게 진심 어린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특별한 선물을 건네주셨어요. 이건 태권도 띠와 도복입니다. 미국에 돌아가서도 태권도 정신을 잊지 말고 계속 수련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희 씨는 저희에게 한복을 입혀주셨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민호 씨의 지도 아래 전통적인 방식으로 절을 올렸어요. 이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작별 인사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차츰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죠. 그러나 한국에서의 추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가끔 김밥이 생각날 때면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태권도 도장을 찾아 수련을 이어가고 있어요. 연희 씨에게 배운 대로 재료를 준비하고 김을 펴지만 아직 그 맛을 완벽하게 재현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한국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어 즐겁죠. 주말이면 동료들과 모여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 모임을 갖기도 해요. 마이크는 어느새 잡채를 꽤 잘 만들게 되었고 켈리는 김치찌개에 푹 빠졌습니다. 제임스는 여전히 김밥을 만들 때 재료가 삐져나오곤 하지만 그 맛만큼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저희의 한국 음식 모임은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어 점점 참가자가 늘어나고 있죠. 태권도 수련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네 태권도 도장을 찾아 등록했는데 사범님이 한국인이셔서 더욱 반가웠어요. 민호 씨가 가르쳐 주신 기본기가 있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노란띠 심사도 통과했어요. 띠를 매면서 민호 씨의 가르침을 떠올렸죠. 태권도는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다. 연희 씨와는 편지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제가 만든 김밥 사진을 보내면 연희 씨는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지난번 편지에는 연희 씨의 식당 소식도 들려주셨어요. 저희가 떠난 후에도 태권도 수업은 계속되고 있고 이제는 현지 주민들도 많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마을 아이들이 많이 와요. 민호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 당신들이 처음 배울 때가 생각나요. 그때처럼 웃음이 끊이지 않네요. 연희 씨의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작은 문화 교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저는 제가 배운 한국 문화를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동안 연희 씨는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계셨죠. 서로 다른 곳에서지만 같은 마음으로 문화의 다리를 놓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얼마 전 직장 동료들에게 태권도와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밥, 떡볶이, 불고기 등 제가 배운 한국 음식들을 준비하고 간단한 태권도 시범도 보였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처음 접하는 한국 문화에 호기심과 흥미를 보였고 음식은 금세 동이 났어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소식을 연희 씨에게 전했습니다.
내년에 휴가를 이용해 한국을 다시 방문할 계획이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연희 씨는 무척 기뻐하셨어요. 꼭 와요. 더 맛있는 김밥과 더 어려운 태권도 동작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답장을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달력에 방문 날짜를 표시했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며 더 열심히 태권도를 연습하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연희 씨와 민호 씨를 다시 만났을 때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죠.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봉사가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을 걸 가서 후회하지나마 거렁뱅이들이 달려들면 어쩌려고 중국의 한 동네 카페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된 여자에게 모두가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인 여성의 한국 여행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오늘은 중국인 왕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왕리라고 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 제 손바닥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옆자리 사람이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며 치마에 조심스럽게 땀을 닦아냈어요. 저에게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자란 저는 한국에 대해 가난하고 후진적이며 세련미가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만 들었기 때문이죠. 어릴 적부터 이어진 양국 간의 긴장은 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어요. 하지만 이제 창밖으로 펼쳐진 거대한 대도시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 그런 편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안내방송에서 서울의 국제관문인 인천으로 하강을 알려주었어요. 연간 5천만 명에 가까운 승객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중 하나였습니다. 더 낮은 상공으로 비행하자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매끈한 고층 아파트. 타워가 끝없이 늘어선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 상상 속의 가난한 서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비행기는 활주로에 순조롭게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은 10년 가까운 공사 기간과 54억 달러를 들여 2001년에 개항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줄을 따라 깔끔한 공항 터미널을 지나며 건축물에 감탄했어요. 사우나, 카지노, 심지어 미니 골프장 같은 편의시설을 안내하는 표지판은 제가 상상했던 허름한 공산주의 공항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40분 후 저는 미닫이 문을 통해 밝은 서울의 햇살을 받으며 여행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시내 중심가에 있는 호텔로 데려다줄 차를 준비해 주었어요. 차를 타고 달리면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경치에 넋을 잃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 시내까지 1시간 정도 운전해서 인천대교를 통해 한강을 건넸어요. 길이가 약 10마일에 달하는 이 다리는 한국에서 가장 긴 다리 중 하나였습니다. 매끄러운 4차선 도로를 달리면서 양쪽으로 펼쳐진 강과 숲의 풍경을 감상했어요. 기사님으로부터 11억 달러가 투입된 이 사장교는 건설하는 데에만 3년이 걸렸고 서울과 인천공항 간 이동 시간을 50% 가까이 단축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러한 인프라의 위대한 업적은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아파트 타워가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느라 목이 아플 정도였죠. 운전기사는 서울 주민의 60% 이상이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 아파트 단지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작은 수직 도시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운전기사는 한국의 도시계획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정부는 주택 공급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층화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건물 외관엔 효율적인 에너지 기술과 내진 설계가 적용되어 있었어요.
녹지공간, 보육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들을 보며 영혼 없는 콘크리트 정글이라는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아파트는 세심하게 계획된 커뮤니티로 편리한 도시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있었죠.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이 타워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자부심과 정체성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교함과 큰 규모를 보고 예상치 못한 경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인형의 집처럼 보이는 두 개의 60층 타워 사이에 자리 잡은 호텔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짐을 도와주면서 이곳에는 원래 한국 전통 한옥이 있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전쟁 이후 이곳은 재개발되어 현재 서울 중심부의 특징인 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다고 했죠. 이 동네의 발전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함께 반영하고 있었어요. 운전기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20층에 있는 제 방에 체크인했습니다. 창밖으로 빽빽이 들어선 빌딩 숲을 바라보며 예상과 다른 서울의 모습에 감탄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과 빠른 발전은 한국을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로만 생각했던 저희 고정관념을 뒤흔들었습니다. 편견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해의 씨앗 또한 제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한때 무심코 지나쳤던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이제 새로운 호기심과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저는 저와는 너무나 다른 그러나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도시의 중심을 탐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편견과 마주하는 것 또한 앞으로의 여정의 일부가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서울에서의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 탐험에 뛰어들고 싶었어요. 아침을 먹으며 주요 관광지와 동네를 둘러볼 일정을 짰어요. 제 목표는 고층 빌딩 숲 너머로 서울의 역동적인 중심지를 거리에서 느껴보는 것이었죠.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아침 출근 시간대의 풍경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주변 타워를 드나들며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어머니들은 아이를 안고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은 서류 가방을 들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함께 웃고 있었어요. 보도는 움직이는 생산적인 사회 에너지로 활기를 띠고 있었죠. 첫 번째 방문지는 조선 왕조의 유물이자 옛 서울의 상징적인 중심지인 경복궁이었어요. 경사진 기와 지붕의 화려한 전각들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장엄한 역사를 느낄 수 있었어요. 20세기의 궁궐이 세심하게 재건되어 전통 유산의 회복력을 보여준다는 사실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의 두 주요 궁궐 사이에 자리 잡은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어요. 구불구불한 골목길은 현대 도시에 있으면서도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기와 지붕과 나무 바닥 못을 사용하지 않고 공들여 만든 한옥의 디테일에 감탄이 나왔어요. 지금은 트렌디한 카페와 갤러리로 가득하지만 600여 채의 전통 가옥이 보존되어 있는 이곳은 과거와 현재의 미묘한 균형을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이동해 서울의 또 다른 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건축가 해리스가 디자인한 이 매끈한 현대식 건축물은 마치 도시에 착륙한 미래형 외계 우주선을 연상시켰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혁신과 창의성을 향한 한국의 열망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전통적인 이념과 현대적 재해석이 나란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상인들과 쇼핑객들로 24시간 내내 붐비는 동대문 시장이 있었어요.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한때 임시 천막으로 운영되다가 첨단 복합 쇼핑 단지로 발전했다고 했어요. 아직 번화했던 시장의 흔적은 거리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있는 모습은 한국의 복잡한 문화를 반영하고 있었죠. 들르는 곳마다 제 관점에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시민들, 노점상, 상인분들, 심지어 아이들과 터놓고 대화를 나누며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었던 그들의 삶에 대한 통찰을 직접 얻을 수 있었어요. 보다 놀라웠던 것은 제 출신 배경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나라를 바라보던 차가운 시선과 실제 사람들의 따뜻함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었어요. 서울의 리듬에 빠져들자 우뚝 솟은 아파트들은 배경으로 사라졌어요. 고층 빌딩이 도시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전통적인 뿌리 또한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죠. 도시는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전체적으로 보면 혼란스럽지만 안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있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며 활발히 활동했던 이 감옥은 현재 침울한 박물관이자 기념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야만적인 고문 도구가 늘어선 복도를 걸으며 저는 한국이 독립을 향한 길에서 겪은 깊은 고통과 마주했습니다. 기념관의 세심한 보존과 교육 현장으로의 전환은 고난을 극복하려는 한국 민족의 즉 고통스러운 회복력과 결연한 의지를 대변해주고 있었어요. 이 성벽 안에서 잔혹한 고문 행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억압된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안내하는 등불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의 번화한 시장과 숨겨진 골목에서 편견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새롭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한 풍경과 소리, 맛을 통해 한국 문화의 역동적인 정신이 살아 숨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저의 선입견이 낡은 오해였음을 깨달았죠. 열린 눈과 마음을 통해 과거와 미래, 전통적 뿌리와 현대적 재창조, 고난과 회복력 등 대조적인 모습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서울의 진정한 본질이 눈에 들어왔어요. 매끈한 고층 빌딩의 숲은 서울이라는 사람, 숨쉬는 도시에 일부러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어요. 이 여정에서 저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저의 수십 년 동안 굳어진 편견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관점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서울의 아파트가 단순한 주택 프로젝트가 아니라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옛 방식을 존중하는 한국 정신의 상징인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죠. 이 깨달음은 제 변화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서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단편적인 대화, 음식의 맛, 우연한 만남이 모두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복잡한 사회 구조와 문화 철학이 드러나면서 저의 단순한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있었죠. 콘크리트와 유리 강철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외관의 이면에는 수세기 동안 한국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영향을 미친 뿌리가 깊게 뻗어 있었어요.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역사적 정체성과 새로운 열망이 하나의 사회적 의식 안에서 어떻게 서로 엮어지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제 가정을 근본적으로 바꾼 한 가지 측면은 한국 가정의 문화적 중요성이었어요. 저는 집이 단순한 물리적 주거 공간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는 전통 한옥과 현대 아파트 모두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고층 아파트는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면서도 기존 주택의 핵심적인 측면을 반영했어요. 현관에서는 여전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효에 대한 유교적 이상을 지키기 위해 가족 세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았죠. 아파트 단지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민회장을 선출하기도 했죠. 일부 고층 건물에는 곡선 처마나 목재 장식 등 한옥을 연상시키는 건축적 요소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집에는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과 공동 번영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정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를 목격할 수 있었어요. 호스트는 열정적으로 제 접시에 음식을 차곡차곡 쌓아주었고, 할머니는 저를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지요. 23층짜리 초현대식 아파트에 어지러울 정도로 높은 층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안에서 가족적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등 집에서 직접 만든 요리를 먹으며 호스트는 자신의 아파트가 단순한 쉼터만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의 건물에는
체육관 타가시설 옥상 정원 편의점 심지어 병원까지 있었어요. 이 아파트와 같은 고층 건물은 한국인의 삶의 필수적인 공동체 유대를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었죠. 중국과는 다르게 한국 아파트는 평수도 넓었고 쾌적해 보였어요. 특히 고층에서 내려보는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죠. 이후에는 저는 현대식 한옥 마당처럼 아이들이 뛰어놀고 주민들이 친목을 도모하는 공용 공간으로 구경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커뮤니티라고 칭하더군요. 밤에 환하게 빛나는 서울의 아파트들을 바라봤을 때 더 이상 서울은 차갑거나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발산하는 스카이라인이 펼쳐지고 있었죠. 저는 집을 넘어 한국인 특유의 깊은 문화적 정취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얻었어요. 어느 날 밤 동대문의 세련된 디자이너 쇼룸을 지나가다가 멀리 북한산 봉우리를 아쉬운 듯 바라보고 있는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저는 정중한 인사를 건네며 다가갔습니다. 그는 50여 년 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지역에 열악한 임시 가옥이 남아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기 시작했죠.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함께 고철을 주워 언덕 위에 나무집을 지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온한 시절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었어요. 도시가 현대화되면서 그의 가족은 결국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시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세월에 밀려 사라진 고향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는 듯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노화된 눈은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분에게서 고난을 견뎌내면서도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낸 그 세대의 지혜와 인내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기억을 통해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친밀하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느낄 수 있었고 거리를 두고 있던 한국의 문화와 개인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어요. 저는 감사와 작별의 의미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를 나눈 후 동대문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산책을 계속했습니다. 거리를 따라 늘어선 반짝이는 건물들이 갑자기 덧없어 보였어요. 앞으로 건물들이 더 높이 재건될지 모르지만 할아버지의 조용한 한과 같은 본질적인 덕목은 한국인의 마음속에 남아 끝없는 변화 속에서도 한국인의 정신을 이끌어줄 것임이 보였죠. 한국인이 전통을 희생하면서까지 진보를 중시한다는 저의 잘못된 생각은 이제 무식한 생각으로 느껴졌어요. 실제로 한국은 전통과 혁신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서로에게 원동력이 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북촌 전통 가옥마을을 방문했을 때 이 생각은 더욱 명확해졌어요. 아이의 장난기 어린 웃음소리에 이끌려 작은 한옥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그곳에서 여러 세대가 교류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솔방울을 불에 태우며 어린 시절 전래동화를 손자에게 들려주고 있었어요. 부모들은 그 모습을 세대를 뛰어넘는 지혜 교류의 유대감을 느끼며 지켜보고 있었죠. 이야기를 전수하는 지혜로운 어르신, 과거를 배워 미래를 개척하는 부모. 그 유산을 흡수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는 아이들이 함께 한국을 담아내고 있었어요. 이 나라의 이야기는 사람들을 통해 생생하게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콘크리트 벽에 갇히지 않고 공유된 역사와 꿈은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엮는 실처럼 세대와 세대 사이를 흐르며 통합하고 있었어요. 지난 상호 연결성은 대한민국의 밑바탕이었죠. 저는 이제야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유산과 발전이라는 두 가지 힘이 공존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고난을 견뎌낸 한국인의 인내심은 고층 빌딩이나 허름한 한옥집에 상관없이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것임이 확실했지요. 제 시각은 여전히 성장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만으로도 한국의 정신에 몰입하면서 저희 생각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저는 서울의 빛나는 타워들을 맹목적인 발전의 위압적인 상징이 아니라 성취와 결의, 무한한 열망의 자랑스러운 깃발로 보았어요. 콘크리트를 넘어 문화의 인간적인 본질과 연결되는 순간 저의 변화의 여정은 진정으로 시작되었죠.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몇 주 전 도착했을 때 처음 상상했던 한국의 도시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확연히 달라 보였어요. 여러 세대에 걸쳐 물려받은 편견이 사라지고 한때는 무시했던 한국 문화에 저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던 한국의 빽빽한 콘크리트 타워는 이제 인간의 독창성을 반영한 데 한당당한 증거로 서 있었어요. 폐허 속에서 혁신과 공동체 복지에 중점을 둔 선진사회로 재건한 대한민국의 힘겨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이전에는 서울을 떠올리면 가난한 빈민가와 칙칙한 구식 아파트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의 잘못된 편견을 넘어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밀하게 설계된 세련된 건축물이 보였어요. 이곳은 주민들을 위해 세심하게 지어진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저의 변화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통찰력으로 저희 의심을 누그러뜨리며 따뜻하게 맞아준 한국인들의 친절과 인내 덕분이었어요. 할머니와 아이들과의 대화는 구불구불한 한옥 골목을 걷는 것만큼이나 눈을 뜨게 해주었죠. 지식은 유적지와 박물관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게서도 얻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 날 택시를 타고 한강을 건너다가 운전기사에게 동작대교 근처에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했어요. 차에서 내린 저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맑은 햇살과 물 건너편에서 풍경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 사이를 거닐었어요. 비록 말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저희 사이에는 새로운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한국의 가장 큰 보물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내려온 인류애와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강은 다리나 탑이 생기기 전부터 수천 년 동안 흐르며 왕국의 실패와 성공을 모두 목격했어요. 도시는 진화했지만 한강처럼 본질적인 미덕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동작대교에 다다랐을 때 저는 보행자 계단을 따라 중간 지점까지 걸어 올라가 잠시 멈춰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담았어요. 이제 타워는 위협적이기보다는 평화로운 경계를 위해 이 유서 깊은 강과 사람들을 지켜보는 수호자처럼 보였어요. 다리 위에서 북쪽을 바라보니 고층 빌딩 위로 바늘처럼 뾰족한 봉우리가 구름을 뚫고 솟은 남산타워가 눈에 들어왔어요. 예로부터 이 산봉우리는 시민들에게 집을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하며 수도 서울을 감시했었죠. 과거와 마찬가지로 남산타워는 여전히 서울의 콘크리트 미로를 가로지르는 여행자와 내국인 모두를 안내하는 동시에 새로운 방문객을 희망으로 맞이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습이 현재 주변을 둘러싼 고층 빌딩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유산과 미래의 열망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공존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해 융합되어 있었죠. 남쪽에는 현대적인 스카이라인과 멋진 조화를 이루는 고대 수호산 능선이 서울을 상서로운 품으로 감싸 안고 서 있었어요. 수천 년의 세월을 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 숨쉬는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죠. 서울은 안개가 자욱한 수호신에 둘러싸인 채로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변화의 물결이 고층 빌딩을 세웠지만 그 빌딩 역시 새로운 시대의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세월의 흐름에도 굴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회복한 역성과 단결에 정신이 깃들어 있었죠. 이곳에 서서 저는 번개처럼 빠른 변화와 굳건한 정신의 도시 서울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서쪽을 바라보는 타워에서 반사된 빛이 순간적으로 강 건너편에 반짝이는 환상의 이미지로 보였어요. 그 멋진 풍경은 제가 도착했을 때 가졌던 서울에 대한 환상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어요. 도시의 진정한 영혼은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라 시민들의 공유된 마음과 가치에 의해 구현된 것이었어요. 나중에 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 아래로 저 멀리 사라지는 서울을 바라보았을 때 보인 신비로운 수호사는 도시의 끈질긴 정신을 증명하는 낡은 돌처럼 서 있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현대적 타워들을 시간에
풍요로움이 깃든 풍경 속에 자리 잡게 했습니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유산과 가치에 따라서 미래 세대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동안에도 이 고대 봉우리들은 한국을 수백 년은 더 지켜볼 것입니다. 비행기는 수평을 이루었고 저는 서울에 대한 깊은 감탄만을 품은 채 자리에 기대어 앉았어요. 한국 여정은 저에게 뿌리 깊은 편견과 마주하는 것이 큰 해방감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 한국의 풍부한 복잡성과 독특한 위치에 대해 완전히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었지요. 선입견이 얼마나 해롭고 제한적인지 깨달았어요. 선입견과 편견은 진실을 가리고 인간관계를 방해하죠. 해독제는 공감과 열린 마음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귀중한 기회를 선물해 주었어요. 비행기 날개를 내려다보며 저는 세상의 개방과 소통을 통해 문화를 연결하고 인류의 공통점을 발견한다면 더욱 응집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어떤 기념품이나 사진보다 소중한 교훈이었죠. 저는 앞으로 다양성을 포용하고 편견을 거부하며 이 무한한 세계를 계속 탐험하기 위해 그 본질을 제 삶에 녹여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조각은 계속 제 마음속에서 영원히 고동치며 저를 더 높이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왜 산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알록달록 등산복을 보니 한국인이네 어떻게 이 아름다운 곳에 와서까지 저러는 거지. 여기 스위스의 한 등산로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쓰레기를 버리는 한국인들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따지게 되는데 급기야 감정이 격해졌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가는 상황인데요. 한국인들이 뭐라고 했길래 이 여성은 도망을 갔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스위스인 데이지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인 데이지라고 합니다. 이젤트발트는 30년 동안 제 고향이었어요. 하늘과 맞닿은 듯 우뚝 솟은 산으로 둘러싸인 브리엔츠 호수 기슭에 평화롭게 자리한 작은 마을이죠. 이곳 이젤트발트에는 약 300명의 주민이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목조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저는 침실 밖에 어두운 나무 창틀에 수놓은 붉은 꽃을 세곤 했어요. 거대한 아이거부터 길고 험준한 능선까지 구름 사이로 보이는 모든 봉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었죠. 저는 지역 마을 소식지 기자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인터뷰하고 호수 주변의 최고의 하이킹 코스를 탐험하는 일을 하고 있죠. 여가 시간에는 제가 일하는 이젤트발트 국립도서관에서 조각된 나무 기둥과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아래 웅크리고 앉아 마을의 역사에 대해 읽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여러분은 이젤트발트가 1352년에 정착한 마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호수와 가파른 산비탈 사이의 좁은 땅에 맞춰 높고 좁은 집들이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러한 재미있는 사실을 공유하고 저희의 유산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요. 세상은 매년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젤발트에는 아직 조용한 안식처가 남아있어요. 수세기 동안 그랬던 것처럼 매년 봄이면 고산 초원에는 여전히 소방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죠. 스위스의 작은 조각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몇 주 전 익숙한 삶의 리듬이 깨지기 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호숫가를 따라 이어지는 큰 길을 따라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목조 오두막집 밖의 새들에게 항상 부스러기를 먹이는 백발의 실츠,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멈춰 섰어요. 작은 예배당을 지나 카페 플로리안에 들렀는데 할머니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같은 오크 테이블에 앉아 아펠 슈트르데를 주문할 수 있었죠. 모든 것이 놀랍고 편안하게 언제나처럼 똑같았어요. 그러다 저는 그것을 보았어요. 1년 가까이 비어있던 커다란 가게 전면에 반짝이는 새 은색 글씨로 한성 한식당이라고 적혀 있었죠.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알록달록한 천으로 덮인 테이블이 이전 미용실의 커트 의자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아시아 여성이 화분에 심은 대나무와 정교한 종이 등 뿔을 한아름 들고 들어갔어요. 그녀는 입구에 커다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금요일 그랜드 오픈 전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외국 레스토랑 이 전통적인 스위스 마을에 이젤트발트가 제 눈앞에서 변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 한국인들은 대체 누구길래 저희 마을에 침입한 걸까요? 저는 평온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른 이 상황을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했죠.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새 식당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젤발트 한복판에 한국 식당이 들어왔다고요. 제가 말했어요. 브레프루스트와 퐁듀가 뭐가 어때서요? 이제 곧 그 사람들은 모든 메뉴에 싸우어 크라우트 대신 김치를 넣을 거예요. 어머니는 감자 위에 녹아내린 라클렛을 한 입 삼키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한국 음식이 꽤 유행하는 것 같네. 어머니는 생각에 잠기셨죠. 우리 마을에서는 다소 이국적인 느낌이 드는 건 맞긴 하구나. 저는 어머니가 제 걱정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곧 사라질 유행일 뿐이에요. 제가 단언했습니다. 이 셀트발트는 600년 넘게 자랑스럽게 자리를 지켜왔어요. 그 어떤 화려한 외국 유행도 이곳을 바꿀 수는 없죠. 처음에 저는 새로운 한식당을 무시하고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이젤발트 주변에서 그 영향의 흔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밝은 옷을 입은 아시아 관광객들이 카메라를 목에 걸고 산책하며 큰 길의 상점 창문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여다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죠. 카페 플로리안에서 평소 즐겨 먹던 스위스식 알펜 마카로니를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익숙한 방언 대신 이국적인 외국어 단어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특히 마을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한국 음식에 매료된 것 같아 보였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무리의 청소년들을 지나치곤 했는데 여학생들은 이제 검은색 생머리에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창백한 피부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남학생들은 전통적인 에델바이스 꽃 대신 기괴한 모형이 새겨진 장신구로 치장한 채 다른 멋을 풍기고 있었죠. 일요일 아침의 시장에는 스위스 치즈 야채를 파는 상인들 사이로 매콤한 발효, 양배추와 길고 하얀 물을 파는 상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선한 호수 송어와 함께 이상한 건어물과 버섯을 제공하고 있었죠. 저는 소시지 구이의 편안한 향과 섞여나는 낯선 냄새에 코를 찡그렸어요. 제가 알던 이젤발트와는 달랐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새로운 한성 레스토랑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친구들은 배부른 배를 문지르며 활짝 웃으며 퇴장하곤 했어요. 비빔밥을 꼭 먹어봐야 해 한 친구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또 다른 친구는 맛이 정말 끝내줘라며 감탄했죠. 수십 년 동안 스위스 유일의 레스토랑인 가사하우스. 오락의 충성도 높은 고객들도 이국적인 새 음식을 맛보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매일 이곳을 지날 때마다 커다란 전면 창문을 들여다보곤 했어요. 화려한 랜턴과 배너가 세련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장식하고 있었죠. 테이블은 항상 스위스인들과 아시아 방문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서버들이 테이블 사이를 빙빙 돌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접시와 김치찌개, 불고기 등 향긋한 요리가 담긴 지글지글 끓고 있는 냄비를 테이블에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주방 문이 열리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듯한 젊은 아시아 여성이 서버에게 요리를 건네는 모습이 잠시 보였어요. 그녀는 재빠른 자신감과 여유로운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저는 짜증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환영받지 못하는 외지인이 저희 마을에 들어와서 화려한 옷차림과 음식 트렌드로 저희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논리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온몸과 마음을 바친 이 여성을 알지도 못했지만
저는 이셀트발트의 원치 않는 변화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이셀트발트는 제가 늘 알던 그 편안하고 안락한 마을로 남아있을 수 없었을까요? 집에서 스위스 역사와 제가 좋아하는 민담에 관한 책에 파묻혀 불안감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는 없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는 동네에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테일러는 한국인들이 내놓은 김치가 코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정도로 맛있다고 했어.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제임스는 하이킹을 하다가 한국인 관광객을 만났는데 여름철에 만나는 억누르길 좋아하는 독일인들과는 달리 매우 예의 바른 사람들이라고 하더구나. 저는 기분 나쁘다는 듯이 송아지 고기 커틀릿을 찔렀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이런 불안한 흐름에 휩쓸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셨을까요? 처음에는 다들 멋지고 이국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제가 어둡게 말했어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 한국식 유행은 곧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고요. 어머니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가 만났던 한국인들은 꽤 매력적으로 보이던 걸 나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야. 내 편집자가 이 새로운 마을에 대한 여행 기사를 써도 될 것 같다고 하더구나. 포크가 접시에서 큰 소리로 덜컹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여러 지역 잡지와 신문에 글을 쓰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저희의 오랜 전통인 요들송 치즈 만들기, 초콜릿보다 김치와 케이팝을 찬양하는 빛나는 글을 쓰는 것을 상상해 보았어요. 저는 그 생각만으로도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식당 근처에 또 다른 한국 식료품점이 문을 열고 마을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하고 태권도 발차기를 흉내내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연례 봄 축제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음식을 파는 부스를 만들고 싶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축제는 저희 지역의 전통을 기념하는 것이지. 외부인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행사였어요.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제 머릿속은 불안한 생각으로 소용돌이쳤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셀트발트를 특별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런 생각은 그만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제 고향을 바꿀 수 없으니까요. 그냥 큰 길에 그 식당을 피하고 이성가신 유행이 사라지기를 기다릴 뿐이었죠. 제 작은 마을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제 생각이 맞기를 바랐죠. 다음 날 토요일은 나들이 하기 딱 좋은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어요. 한식당 문제로 일주일 동안 혼란을 겪은 저는 잠시 마을을 벗어나고 싶었죠. 엄마 오늘 같이 하이킹 가요. 아침 식사를 마치면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호수를 따라 이젤발트까지 걸어가면 되잖아요. 어머니는 그 생각에 눈이 번쩍 뜨이셨어요. 좋은 생각이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네. 어머니는 동의했어요. 이맘때쯤이면 낙엽도 나무도 모두 황금빛으로 물들 거예요. 곧 저희는 빵, 치즈, 사과로 구성된 피크닉 도시락을 싸서 반짝이는 브리엔츠 호숫가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상쾌한 산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이미 회복된 기분을 느꼈죠. 알프스의 웅장함에 둘러싸인 이곳에서 고민은 작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트레일헤드 주차장에서 등산화 끈을 묶고 호숫가를 가로지르는 넓은 자갈길로 나섰어요. 자갈을 밟는 부츠의 리드미컬한 사각거리는 소리와 호수의 잔잔한 물결이 제 영혼을 달래주었어요. 낙엽과 밤나무가 섞인 키 큰 침엽수 숲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고 날아다녔어요. 산등성이에 오르자 브리엔츠 호수가 눈부신 푸른색과 초록색으로 이루어진 캔버스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영광이다. 어머니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 외쳤어요. 저는 조용히 동의하며 감사한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젤발트에는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이런 곳은 항상 남아있을 테니까요. 저희는 여유로운 속도로 하이킹을 하다가
결국 야생화가 흩어져 있는 풀밭 언덕 꼭대기에 멈췄습니다. 나무 사이로 이젤발트 부두와 보트 선착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희가 피크닉 음식을 준비하면서 어머니는 저희 마을의 변화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잊으려고 이곳에 나왔는데 어머니의 말씀이 신발에 박힌 조약돌처럼 제 귀에 꽂혔죠. 내 생각엔 내가 그 새로운 한식당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점을 넓히는 건 나이에 상관없이 중요한 일이잖니. 에멘탈 치즈를 한 입 베어 물던 제 입가가 찡그려졌어요. 저희의 전통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저희에게 잘 어우러져 내려왔어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외국에서 유행하는 유행이 저희의 전통을 망칠 필요는 없죠. 어머니는 웃으셨어요. 한국은 그 자체로 오래된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잖니. 그 전통은 우리 스위스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통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거야. 저는 어머니의 말을 인정할 수 없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방향에서 시끄러운 소리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호숫가 길을 따라 행진하는 사람들의 소리였죠.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대부분 청소년과 청년으로 구성된 약 30명의 대규모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휴대용 스피커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서로에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직 정오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맥주병이나 캔을 움켜쥐고 있었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음식 포장지 병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를 남기고 떠났어요. 역겨워 어머니가 외쳤죠. 저들이 이 아름다운 곳을 망치고 있어. 저와 어머니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저희 스스로 쓰레기를 수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불쾌한 장면을 지켜보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무례한 젊은이들이 바로 저희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국인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그들에게 한마디 해야겠어요. 저는 길을 향해 행진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저를 따라오셨죠. 소란스러운 아이들은 바로 앞에 있는 호수 전망대 주위에 흩어져 시끄럽게 웃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날카롭게 말하자 몇 명이 고개를 돌려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호수가 당신들 소유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부끄럽게 쓰레기를 버리고 무례하게 굴었나요? 10대들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제 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낄낄거리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몇몇은 예상했던 대로 한국어가 아닌 불어로 무례한 몸짓과 욕설을 퍼부었지요. 제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일행이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서둘러 길을 따라 내려왔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나이 지긋한 한국인 남성이 가이드가 있는 여행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무례한 청소년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단호한 몸짓으로 말을 걸었어요. 영어를 잘하는 10대 한국 소녀가 다가와 정중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희 한국인은 자연을 보호하고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여전히 환호성을 지르는 젊은 관광객들이 남긴 쓰레기를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치우는데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 오만한 쓰레기 벌레들과 정반대인 한국인들을 잘못 비난하고 있었어요. 제 분노를 받아 마땅한 것은 바로 내동족 잘못된 가치관에 타락한 스위스 젊은이들이었죠. 어머니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적 경계가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은 것 같구나. 한국인과 스위스인 모두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과 전통에 반항하는 사람이 있잖니. 저는 침을 꾹 삼키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는 새로운 외국의 영향이 저희 마을을 변화시킨 원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저희는 사려 깊은 침묵 속에서 차까지 걸어갔습니다. 이셀트발트가
우리 뒤로 사라지는 동안 제 안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꿈틀거렸죠. 이 한국인들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저희 공동체에 가져다준 성과 악에 대해 제가 또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그들을 이해하려면 편견의 베일을 벗고 그들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하이킹 이후 며칠 동안 저는 흔들리는 제 신념을 다잡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저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파괴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이제 저는 제 편견에 의문을 품게 되었죠. 항상 저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셨던 어머니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셨어요. 어머니는 저처럼 한국 식당을 피하지 않고 직접 체험하기 위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흥분한 얼굴로 광택이 나는 책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소피아 한성 레스토랑은 음식은 상상 그 이상이야 어머니가 외쳤습니다. 주인인 김연희 씨는 한국의 전통을 공유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주최하고 있더구나. 저는 요리 수업부터 댄스 워크숍, 한국어 수업까지 모든 것을 홍보하는 알록달록한 책자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모든 것이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열정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연희 씨의 목표는 스위스 사람들과 한국인 간의 문화, 교류와 다리 역할을 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란다. 한국의 장점을 공유하면서 스위스 문화도 배우고 싶어 하고 있어 확실히 야심차게 들리네요. 제가 의심을 품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소피야, 이제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기로 약속했잖니? 어머니가 부드럽게 꾸짖으셨어요.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새로운 문화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란다. 저는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아 혀를 찼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어요. 스위스의 전통은 수세대에 걸쳐 저희를 완벽하게 잘 섬겨주었으니까요. 이 한국인들이 저희 커뮤니티를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어머니의 흥분은 저를 주저하게 만들었어요. 글쎄요, 어머니 말씀이 맞을지도 모르죠. 제가 인정했습니다. 거기서 요리 수업 같은 것도 들으실 건가요? 그럼 다음 주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김치와 다른 요리를 만들 거야. 같이 가도 돼. 저는 중립적인 어조를 유지했지만 김치 냄새가 달라붙는 수모를 당할 생각은 없었어요. 어머니의 뜻은 좋았지만 저는 어머니가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다음 주에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저희 태도가 부드러워지는 작은 몸짓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스위스 노인들에게 길 안내나 통역을 친절하게 도와주는 것을 목격했죠. 시장에서 스위스 장인의 솜씨에 감탄하는 한국인 부모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수줍은 미소를 주고받는 아이들도 보았어요. 이 한국인들이 진정으로 우리 커뮤니티에 통합되어 두 문화의 장점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맞을까요? 현관문을 나설수록 양쪽에서 개방성, 연민 존중의 흔적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요리 교실로 열심히 출발할 때쯤 제 호기심은 한껏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을 불안하게 걸으며 시계를 쳐다보아요. 인정하긴 싫었지만 제가 계속해서 피해왔던 이 문화 체험에 대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마침내 어머니는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를 풍기며 눈을 반짝이며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오 데이지, 정말 멋진 저녁이었어. 연희 씨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자 주인이야. 우리는 가장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면서 그 비빔밥의 역사에 대해 배웠단다. 어머니가 김치와 불고기의 맛 재료 조합의 상징성 공동체 식사의 한국적 윤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흥미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국적인 문화를 따뜻하고 매력적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연희 씨가 다음 주에 한국 전통 무용 워크숍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더구나.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곧 있을 마을 봄 축제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워크숍을 연다던데 한번 참여해보지 그러니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건 좀 과한 것 같네요. 제가 항의했습니다. 축제는 스위스 전통을 기념하는 행사예요. 사람들은 외국인들의 공연을 원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너무 폐쇄적인 시각이구나.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나와 함께 레스토랑에 한 번쯤은 가봤으면 좋겠구나. 결국 직접 보는 게 가장 좋은 믿음을 줄 수 있으니 말이야. 저는 호기심과 함께 자존심이 발목을 잡아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방에 들어와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저는 댄스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을 핑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식당에 데려다 드리고 나서 저는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호기심 가득한 스위스 마을 사람들이 미소 짓는 한국인들과 짝을 이뤄 함께 춤 스텝을 밟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연희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손동작을 조정하고 격려를 건네며 우아하게 지도하고 있었죠. 친근한 제스처와 번역 앱을 통해 언어의 간극을 좁히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모습도 목격했어요. 춤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면서 조심스러운 미소가 진정한 웃음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정한 관찰자의 역할을 유지했지만 그 장면에서 무언가 내면의 울림이 느껴졌어요. 어머니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목격할수록 두 문화가 연결되는 이 비전이 저를 더욱 사로잡고 있었어요. 마침내 봄 축제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광장은 경쾌한 전구로 장식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로스티와 라클렛 접시를 놓고 어울렸죠. 제가 붐비는 부스를 둘러보는 동안 무대 위에서는 요들 합창단이 열광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스위스 독일어로 한성 레스토랑이라고 적힌 현수막 아래에서 어머니의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망설이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어머니가 일주일 내내 연습한 부채춤을 우아하게 추는 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고 기쁨이 느껴졌죠. 주변에서 다른 한국과 스위스 공연자들도 한마음으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북과 징이 알파인 호른과 조화를 이루며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 또한 본능적으로 발이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죠. 연희 씨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어색하지만 유창한 스위스 독일어로 모두를 환영했습니다. 그녀는 단결 공동체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문화의 문을 열고 저희의 뿌리를 존중할 때 만들어지는 교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큰 소리로 박수를 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 통합의 잠재력을 엿보면서 제 안에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저희의 차이는 덜 극명하고 위협적으로 보였어요. 저는 저희 모두가 하나의 글로벌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춤을 마치고 볼이 붉게 상기된 채로 달려오셨을 때 저도 어머니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어머니 정말로요. 제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 단순한 칭찬이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눈빛으로 알아차리셨어요. 저는 마음을 여는 긴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셀트발트의 커뮤니티가 저희 집을 특별하게 만든 모든 것을 유지하면서 아름답게 확장 또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저희 마을을 더욱 활짝 꽃피우는 꽃잎이 되어주었어요. 미래는 더욱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이제 불꽃이 터지는 하늘 아래 어머니와 함께 서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